네, 뉴욕 증시 휴장인데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이 관세부과 유예 소식에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아시아가 먼저 움직였고 오늘 유럽 증시까지도 상승이었는데 자 이제 추가 반등 어느 정도로 이뤄낼 수 있을지 이항용 위원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예, 추가 반등을 제한하는 주변 악재는 호악재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관세 정책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행보를 이 5월 말에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제 시장 반등 어느 정도로 좀 염두를 해두면 될까요? 네, 주식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기본적인 실적 그리고 그거를 둘러싼 멀티플을 정리하는 금융시장의 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 금리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경제 외적인 것들, 다양한 정책적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는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주식시장에서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한국 시장 어저께 반등했고 독일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갑자기 유럽에 대한 관세를 50% 올리고 6월부터 바로 한다는 것을 네네. 7월 9일로 또 원상 복구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미리 좀 선반영한 것이 다른 나라 국가들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이번 실적 저희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마지막 업데이트 는 지난주 목요일날 업데이트 해드렸는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은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장의 막판에 지난 주 중 이후에 계속해서 흔들렸던 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강한 펀더멘털도 불러하고 관세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변화, 사실 좀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여전히 경제 전망 자체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각되면서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미국 주시장은요. EU라든가 애플에 대한 관세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계속해서 현존하는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가속화됐고 이런 것들은 뭐로 할 수 있냐면은 미시간 대학에서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걸 보면 급등하는 모습, 1980년 이후에 최대표로 올라가는 것까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우러지면서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강력한 시장을 잠재적인 악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얘기해서 보는 관세가 됐건 뭐가 됐건 트럼프의 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 불확실성이 가장 엄습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4월, 5월까지 발표는 괜찮았지만 6월이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협상 전략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신뢰성을 안 갖고 있거든요. 예. 또 대통령 맨날 저런 소리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니 오히려 휴가나 가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5월, 6월, 7월까지 약간 슬로우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상례인데요. 이런 것들이 현존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주식시장에서 지난주에 보면 200일선까지 넘어섰던 미국 시장 S&P 기준 보면 200일선에 바짝 다가선 정도로 마감될 정도로 지난주에 3대 지수 모두 2에서 3% 가까운 하락을 마감한 것이 현실이 되겠고요. 미국의 부채 문제는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의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국제시장에서도 바로 영향을 미쳤죠. 이런 국채 문제를 얘기하면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린 거 아닙니까? 100년 만에 처음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시장의 불안정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또 가속화시키는 것이 감세 법안입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감세에 대해 감세 법안이 결국 미국의 재정 적자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주시장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악재가 여전히 현존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계절성 요인을 보면 여름 시즌에 상대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였던 것이 이 부분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S&P 500의 최근 20년의 모습을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숫자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1, 2, 3월에 약간 좀 슬로우하고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약간 쉬고 그다음에 4월까지 올라가고 4월에서 5월까지 회복하고 6월에 또 한 달 동안 보면
주가가 상승 확률도 상대적으로 60%밖에 안 되고 6월 달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나왔던 그림입니다. 6월 달에 보면 그림을 보시면 마이너스 0.1이 평균이 나왔고요. 상승 확률도 지금 60%니까요. 이게 평균적인 상승 확률을 좀 뒤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은 상대적으로 계절성 요인도 있다는 것도 좀 물론 이게 통계가 통계일 뿐이지만 미국의 오랜 어떤 역사적 통계의 의미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6월 시장에 대한 부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매우 혼탁하다는 것이 미국에서 월가의 기본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다수는 여전히 6대5, 6에서 6.5 내지를 좀 부정적으로나 보수적으로 보고 30에서 40% 정도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 특히 주요 IB 중에서 대형 IB들일수록 약간 좀 보수적 경향이 보는 게 있겠고요. 대형 IB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골드만삭스 정도만이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현재 S&P 500 기준으로 보면요. 12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21.1배를 또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 그리고 10년 평균을 상회하는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은 펀더멘탈은 분명히 뒷받침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시장을 둘러싼 외곽 환경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는 계속 고고 행진은 지속 중이고요. 그 외에 정책을 다루는 변수가 워낙 불확실성이 커져 있고 그 불확실성의 한복판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현재 시점에는 분산 투자가 필요하겠고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워낙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계획했던 적립식 분할 매수 정도가 유용한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주가 좀 올라갔으면 또 팔아보고 떨어지면 또 적극적으로 매수해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 비중을 한쪽에 쏠리거나 그런 소위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쪽에 힘쓰고 그걸 또 타이밍에 잡고 저점 매수를 노린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가장 커져 있고 그런 관점에서 계절적 요인도 6월은 꼭 유망한 계절만은 아니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이 아주 부정적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몇십 년 동안의 그 통계로 봤을 때 여름 시즌의 약세 그 6월 한번 전망을 해봤고요. 경제 불확실성 이것이 좀 시장의 악재로 가장 크니 그와 관련한 무리한 매매 자제, 공격적인 것보다 저희와 같이 좀 묵직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뉴욕 시장이 휴장이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투자 의견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테슬라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돌아온 앵그리 일론 머스크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화난 일론 머스크 컴백 제목의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실은 500달러까지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테슬라 주주분들 오늘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긍정적인 목소리부터 하나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앵그리 일론 머스크 도대체 앵그리란 말이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오늘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살펴보겠는데요. 웨드부시의 데나이 쌤이 워낙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 것만은 많은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소위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가 성장, 기업의 성장에 황금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향후 1년간 만약 이 가격대를 간다 그러면 향후 1년 동안 거의 50%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월가의 최고 목표 주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바이 사이드는 훨씬 좋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셀 사이드 쪽을 이제 월가 에너지 때 목표 주가를 얘기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이 사이드라는 것은 자산운용 산업 이런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 캐시우드가 2천 몇백 달러 얘기하는 거는 사는 사람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댄 아이브스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마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시고 테슬라의 주주분들 아마 이런 것 쪽에 더 장밋빛 전망을 좋아하실 수 있어 보이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물론 요번에 10대부터 시작하겠지만 10대 시작해지겠지만 조만간 무슨 1000대가 되고 10만 되고 수백만 대가 될 수 있다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런 걸 전부 다 갖고 줄 수 있는 것은 AI 혁명의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 AI에 대한 다양한 투자하고 요번에 보면 올해까지 해서 또 옵티머스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올해 벌써 공장이 수천 대를
깔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1, 2년 내에 가정용 로봇도 만들어서 팔겠다는 얘기였고 이런 것들이 꿈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웨드 부시의 댄 아이비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얘기하는 거가 $5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다소 지금 현재 가격대 보면 상당히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런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다시 결정적으로 이 테슬라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네.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어우러지면서 웨드 부시의 댄 아이비스 야 $500까지니까 예.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군요.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일론 머스크가 좀 반가운 이유가 있네요. 테슬라 네.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외곽의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도대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미지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앵그리 일론 머스크라는 얘기죠. 앵그리 일론이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것인데 화가 났다고 해서 정말 기분이 나빠갖고 뭐 막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그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비판을 받았던 시기가 몇 번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시고 최근에 좋아하셨던 분은 별로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벌써 한 5, 6년 전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공식적인 팟캐스트를 출연해서 대마초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초 피우고 이런 사람이 도대체 수천억 달러 회사를 이거 하고 이거 이제 정신 상태가 이제 빠진 사람이다 하고 나서 비판을 막 했던 예. 기억이 있겠고요. 한때 또 2020년대 직전, 그 팬데믹 직전만 하더라도 돈이 막 부족해갖고 계속해서 채권을 회사 이제 자본을 더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알려졌지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팀 쿡한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팀 쿡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 회사를 인수해달라는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수년 지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자존심을 숙이고 우리 회사는 인수해달라고 팀쿡한테 이메일을 썼는데 네.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자기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노에 찼겠습니까? 자기 이렇게 잘해보고 싶고 했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노에 차갖고 그 당시 어떤 일을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바짝 차려서 적극적으로 이제 혼신의 일을 하면서 회사가 살아나는 기폭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던 얘기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입니다.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주가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정신 차려야지 트위터 같은 거 인수해서 뭘 하냐. 이럴 때도 적극적으로 또 일을 하면서 이제 테슬라를 다시 살려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마지막 그 이슈가 됐던 것이 결국은 정치판에 깊숙이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백악관에까지 가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그리고 독일에 대한 극우파에 대한 지지 발언 이런 것들도 본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테슬라의 자동차를 불태우고 이런 거 많이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은 중고차로 팔아야 된다. 이런 운동까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정말 힘든 상황에 몰려있고 그럴 때마다 과거 사례 한 3번 정도 사례를 보면 그때마다 분노를 통해서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어섰다. 그 네.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하면 이제 테슬라가 다시 본궤도 오를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월스트리트 논조에 동의하시는 시청자분도 있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도 5월 초에도 4월 달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본격적으로 제가 소위 도치의 일을 줄이고 본격적으로 이 회사에 집중적으로 일하겠다. 한때부터 주가는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후에 주가가 43% 올라갔거든요. 딱 전날 이후에 화난 일론 머드에 진입한 이후에 주가는 43% 올라갔고 시총을 1.달러를 회복했고 사진이 조금 작지만 저렇게 보여요. 일론 머스크의 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의 좀 헐크 그런 같은 거죠. 모습. 그런 거죠. 예. 화난 모습이 딱 저 네. 영화의 모습을 갖다 지금 만든 건데 여튼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을 좋고 테슬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 부분에 가장 이번에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살아나려면 테슬라가 로보택스도 좋고 다 좋고 옵티머스도 좋지만 어찌됐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거든요. 네. 작년 말에 테슬라가 올해 매출이 20%가 자동차 더 팔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가 덜 팔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에 큰 기대감이 있지만 6월 말부터 해서 고작 10대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자동차가 더 팔릴 수 있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더 정말 꿈을 현실로 맞다내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서 이 사람 말로는 올해 1,000대 내년에 수십만 대를 하는데 정말 로보택시가 내년에 수십만 대 되면 세상은 뒤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펀더멘탈람 보면 자동차 회사라는 거. 그러면 여전히 그것만은 약간 좀 부진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극과 극의 전망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판단은 상당히 변동성을 쓸 수밖에 없겠고 여러분들 좋아하건 제가 좋아하는 건 상관없이 그런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투자하기에는 중립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목표 주가를 올린 사람보다 내린 사람이 여전히 반반 정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주식은 큰 변동성을 각오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기폭제가 된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실제로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분노를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했다. 자, 이번에도 그럴까요? 살펴봤습니다. 테슬라였고요.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48시간 남은 엔비디아의 실적, 초읽기, 증시 분수령 어떻게 좀 맞이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딱 이제 48시간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48시간 정도 나왔는데요. 주당기간 88%, 그리고 매출은 4,330억 달러 정도 예상돼서 전년 동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6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다만 월가의 시각 자체를 보면 세 분 정도만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테마티컬 리서치라는 곳과를 비롯해서 한 2명 정도는 너무 기대감이 커져 있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반면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성장성에 비해서 오히려 주가는 저평가 상대일 정도로 좀 주가는 낮아져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가장 큰 거는 이번 3분기 연속으로 주가가 기대 실적 발표한 날 이후에 보면 주가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실적 자체보다는 그동안에 주가를 좀 압박해왔던 중국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약간의 기대감을 트럼프 대통령도 좀 비췄고요. 그리고 그거를 무시할 정도로 훨씬 더 많은 그런 매출 이런 것들이 중동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월가 의견 자체, 목표 주가는 최근에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4분기 만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스물스물 나오는 것도 지금 팩트라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전망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